경수 형사님, 그날 밤 당신도 봤잖아요. 서연이가 도움을 청할 때 당신은 무서워서 그냥 도망쳤잖아요. 무슨 소리예요? 저는 그날 출장 중이었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당신 차가 여기 있었어요. 서연이가 임신한 몸으로 당신을 찾았는데. 임신이라고요? 그런 일은 절대 없었습니다. 강원도 춘천의 작은 택시 정류장에서 최경수는 오늘도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72의 나이에도 여전히 운전대를 잡고 있는 경수의 손등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죠. 한때 서울 강력계 형사로 활동했던 그 손이 이제는 택시 핸들을 돌리며 평범한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경수는 아침 일찍 차고에서 택시를 빼내며 습관적으로 룸미러를 조정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낡아 보였죠. 희끗희끗한 머리, 깊어진 주름, 그리고 어딘가 공허해 보이는 눈빛까지. 조수석 선바이저 뒤에 끼워둔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 살짝 보였습니다. 1981년 젊은 여성이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오늘도 무사히 지나가기를. 경수는 작은 중얼거림과 함께 시동을 걸었습니다. 춘천 시내를 도는 택시 운전은 이제 몸에 밴 일상이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어딘가 허전했죠. 아내를 떠나보낸 지 벌써 3년이 흘렀고 서울에 사는 딸 유진과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안부 전화를 주고받는 게 전부였습니다. 오전 첫 손님은 병원에 가는 할머니였습니다. 경수는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며 목적지를 확인했죠. 할머니는 뒷자리에서 작은 한숨을 내쉬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이 서울에 있는데 이제는 연락도 잘 안 해요. 바쁘다고 하니 뭐라 할 수도 없고. 할머니의 말에 경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의 일 같지 않았거든요. 자신도 딸과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그나마 가족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었는데 이제는 그마저 사라져버린 느낌이었습니다. 자식들 다 그런 거예요. 나이 들면서 서로 바빠지니까요. 경수는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정작 자신의 마음도 답답했습니다. 병원 앞에서 할머니를 내려드린 후 경수는 잠시 차를 세우고 담배 한 개비를 꺼내 물었죠. 담배 연기와 함께 오래된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경수의 시선이 다시 선바이저 뒤의 사진으로 향했습니다. 이서연. 40년 전 자신의 첫사랑이자 영원히 해결하지 못한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사람이었죠. 간호사였던 서연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고 당시 형사였던 경수는 그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내가 더 물었어야 했는데. 경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담배를 끄고 다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오후 손님들은 대부분 시장이나 터미널을 오가는 분들이었죠. 평범한 하루, 평범한 승객들, 그리고 평범한 대화들. 하지만 경수의 마음속에는 늘 해결되지 않은 과거의 조각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경수는 마지막 손님을 태우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원룸 아파트에 홀로 들어가며 경수는 또다시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냉장고에서 맥주 한 캔을 꺼내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서울 방향을 보며 딸 생각을 했고 그보다 더 오래된 기억 속 서연을 떠올렸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경수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그때의 후회는 여전히 가슴 깊은 곳에서 아물지 않은 상처로 남아 있었거든요. 비가 내리기 시작한 저녁 9시, 경수는 마지막 운행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춘천 시내는 가로등 불빛과 빗방울이 어우러져 몽환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죠. 평소라면 벌써 집으로 돌아갔을 시간이었지만 오늘은 왠지 모르게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택시 정류장 근처에서 잠시 기다리고 있던 경수의 눈에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천천히 걸어오는 모습이 어딘가 애처로워 보였죠. 경수는 차창을 내리고 손짓했습니다. 어디 가세요? 여성이 뒷자리에 올라탔을 때 경수는 순간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룸미러로 비친 그녀의 얼굴이 너무나 익숙했거든요. 하지만 그럴 리 없다고 스스로를 달랬죠. 40년이나 지난 일인데 그런 일이 있을 리 없다고 말입니다. 청파동 12번지로 가주세요. 이서연 씨 댁이요. 여성의 목소리가 차 안에 울려 퍼졌을 때 경수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름, 그 주소, 그리고 무엇보다 그 목소리까지 모든 것이 기억 속 서연과 일치했거든요. 경수는 황급히 뒤를 돌아보려 했지만 안전벨트와 운전석이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서연이라고 하셨나요? 경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차분하게 대답했죠. 네, 이서연 씨를 찾아가는 길이에요. 청파동 12번지 아시죠? 그 순간 경수의 머릿속에 과거의 기억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이미 오래전에 철거되어 빈터로 남아있다는 걸 경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소는 경수가 말하려던 순간 여성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길은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경수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 말투, 심지어 미소까지 모든 것이 서연과 똑같았거든요. 비가 더욱 거세게 내리기 시작했고 와이퍼가 단조롭게 움직이는 소리만이 차 안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길은 평소보다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경수는 계속해서 룸미러를 통해 뒷자리의 여성을 훔쳐보았죠. 가로등 불빛이 스칠 때마다 그녀의 얼굴이 선명하게 드러났고 그럴 때마다 경수의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었습니다. 정말 이서연 씨와 아는 사이세요? 경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성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죠. 네, 아주 오래된 인연이에요. 아주 깊은 인연이기도 하고요. 그 말에 경수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서연은 분명히 40년 전에 실종되었는데 어떻게 지금 누군가가 그녀를 찾아간다는 걸까요? 그리고 이 여성은 도대체 누구인 걸까요? 청파동에 도착했을 때
경수가 예상했던 대로 그곳에는 낡은 빈 터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쓸쓸하게 서 있는 빈 집터의 모습이 을씨년스럽기까지 했죠. 여기가 맞나요? 아무것도 없는데. 경수가 의아해하며 말했을 때 여성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여기가 맞아요. 고맙습니다. 여성이 택시에서 내리며 요금을 건넸을 때 경수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건넨 지폐는 분명히 1985년도에 발행된 국권이었거든요. 경수가 그 지폐를 자세히 보려는 순간 여성은 이미 빗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잠깐요. 경수가 급히 차에서 내려 그녀를 불렀지만 어둠 속에서 그녀의 모습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죠. 경수는 손에 들린 낡은 지폐를 바라보며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기이했거든요.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빈터는 더욱 을씨년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경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그 여성의 얼굴과 목소리가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1985년 집회가 현실이라는 증거였습니다. 분명히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경수는 직감적으로 느꼈죠. 그 이상한 밤 이후로 경수는 며칠째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택시 운전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그날 밤의 일이 떠올랐거든요. 1985년 지폐는 여전히 경수의 지갑 안에 보관되어 있었고 그것이 현실이었다는 증거였습니다. 결국 경수는 오래된 트렁크를 꺼내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그 안에는 형사 시절의 각종 자료들이 정리되어 있었죠. 그 중에서도 가장 두꺼운 파일 하나가 경수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표지에는 이서연 실종 사건 마이너스 1985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파일을 펼치자 당시의 기억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서연의 사진, 목격자 진술서, 현장 조사 보고서까지. 경수는 떨리는 손으로 서연의 사진을 집어들었죠. 그리고 그날 밤 택시에 탔던 여성의 얼굴과 비교해 보았습니다. 정말 똑같아. 경수는 중얼거리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딸 유진에게 전화를 걸어야 했거든요. 법의학자인 유진이라면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늦은 시간에 웬일이세요? 유진의 목소리에서 약간의 놀라움이 느껴졌습니다. 평소 경수가 먼저 연락하는 일이 드물었거든요. 유진아, 아버지가 이상한 얘기를 하나 해도 될까? 너무 황당해서 누구한테 말하기도 그렇고. 경수는 조심스럽게 그날 밤의 일을 설명했습니다. 신비한 여성 승객, 서연과 똑같은 외모, 그리고 1985년 집회까지. 유진은 중간중간 질문을 하며 경수의 말을 들었죠. 아버지, 혹시 그 여성의 사진을 찍으셨나요? 아니면 택시 블랙박스에라도
기록이 남아 있을까요? 블랙박스? 그렇지, 블랙박스. 경수는 급히 택시로 달려가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그날 밤의 영상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죠. 경수는 그 영상을 유진에게 전송했습니다. 이틀 후 유진이 춘천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작은 아파트에 앉아 블랙박스 영상과 과거 서연의 사진을 동시에 화면에 띄워놓고 비교 분석을 했죠. 아버지,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얼굴 인식 프로그램으로 분석해 봤는데 두 사람의 얼굴 구조가 99.7% 일치합니다. 유진의 말에 경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럼 정말 서연이란 말인가? 아니에요, 아버지. 그건 불가능하죠. 하지만 이 정도로 닮은 사람이 있다는 건 분명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혹시 가족이거나. 유진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혹시 이서연 씨에게 다른 가족이 있었나요? 자매나 딸 같은? 경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연이는 오빠 하나밖에 없었어. 박순호라고.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럼 그 오빠를 찾아봐야겠네요. 그리고 이 여성의 신원도 확인해야 하고. 유진은 노트북을 열어 주민등록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그날 밤 택시에 탔던 여성의 정보는 나오지 않았죠. 이상해요. 주민등록상에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마치 유령 같아요. 그때 경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알 수 없는 번호에서 걸려온 전화였죠. 여보세요? 최경수 형사님이시죠?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늙은 남성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수를 형사님이라고 부르는 걸 보니 예전을 아는 사람 같았죠. 네, 그런데 누구시죠? 박순호입니다. 이서연의 오빠 박순호요. 경수 형사님, 우리 만나서 얘기 좀 해야겠어요. 경수는 유진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유진도 긴장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죠. 어떻게 제 번호를 아셨나요? 그리고 지금 어디 계시는 거죠? 그건 만나서 얘기하죠. 내일 오후 2시 청파동 12번지 앞에서 만나요. 경수 형사님도 알고 있겠지만 그곳에서 모든 게 시작됐으니까요. 전화가 끊어진 후 경수와 유진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일들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아버지, 이제 정말 진실을 마주해야 할 때인 것 같아요. 유진의 말에 경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0년 동안 묻어두었던 진실이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고, 이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그날 밤 경수는 오래된 수첩을 꺼내 다시 한번 서연 사건의 세부 사항들을 정리했습니다. 내일 박순호를 만나면 무엇을 들을지, 그리고 그 신비한 여성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경수와 유진은 청파동 12번지 앞에 도착했습니다. 낮에 보는 그곳은 밤보다 더욱 을씨년스러워 보였죠.
잡초가 무성하게 자란 빈 터 한가운데에는 오래된 집의 기초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말 여기서 그 여성이 내렸다고요? 유진이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경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날 밤을 떠올렸죠. 두 사람이 기다리고 있을 때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오는 노인이 보였습니다. 이른 중반으로 보이는 그 남성은 수척한 얼굴에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눈빛이 어딘가 불안정해 보였죠. 경수 형사님이시군요. 박순호가 경수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전화에서 들었던 것과 같았지만 직접 보니 더욱 나이 들어 보였죠. 박순호 씨, 정말 오랜만입니다. 이분은 제 딸 유진입니다. 법의학자예요. 박순호는 잠시 유진을 응시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혹시 최근에 이상한 일을 겪으셨나요? 서연이와 닮은 사람을 보신다든지. 경수는 놀라며 박순호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그것까지 알고 있는 걸까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설명해 주세요. 박순호는 빈터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기 예전에 우리 집이 있던 자리예요. 서연이가 마지막으로 살았던 곳이기도 하고요. 박순호가 빈터 안쪽으로 걸어 들어가 지팡이로 흙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 뭔가 단단한 것이 걸렸죠. 유진이 조심스럽게 흙을 털어내자 작은 금속 명찰이 나타났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간호사 이서연이라고 적혀 있었죠. 서연이의 명찰. 경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순호는 더 깊이 파기 시작했고 깨진 손거울 조각이 나왔습니다. 거울면에는 오래된 핏자국이 말라붙어 있었죠. 그날 밤의 흔적이에요. 박순호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경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죠. 경수 형사님, 그날 밤 당신도 봤잖아요. 그놈이 우리를 괴롭히는 걸. 무슨 소리예요? 저는 그날 출장 중이었는데. 아니에요. 당신 차가 여기 있었어요. 서연이가 도움을 청하려고 당신을 찾았는데. 박순호의 말에 경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기억은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거겠죠. 그때 서연이가 임신한 상태였다는 것도 모르고 계셨으니까요. 이번에는 유진이 놀라며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임신이라고요? 서연이는 임신 5달째였어요. 그런데 아이 아버지가 누군지 말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서연이를 보호하려고 집에 가뒀던 거예요. 보호라고요? 감금이었잖아요. 그놈이 서연이를 괴롭히고 있었어요. 매일 밤 찾아와서 돈을 요구하고 협박하고. 박순호가 말을 멈췄을 때 갑자기 멀리서 누군가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사람의 실루엣이 점점 가까워지면서 경수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죠. 그날 밤 택시에 탔던 바로 그 여성이었습니다. 정아. 박순호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삼촌, 그리고 경수 아저씨. 정아라고 불린 여성이 세 사람에게 다가와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당신이 그날 밤
네, 제가 아저씨 택시에 탔었어요. 이제 모든 걸 말씀드릴 때가 된 것 같네요. 정아의 말에 경수와 유진은 긴장했습니다. 드디어 모든 진실이 밝혀질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정아가 세 사람 앞에 서자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그녀는 경수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죠. 경수 아저씨, 제 어머니가 이서연입니다. 경수는 순간 숨이 멎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럼 정아는 서연의 딸이라는 말인가요? 그럼 당신은? 네, 서연이 낳은 아이예요. 하지만 제가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는 돌아가셨죠. 유진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계신 거예요? 정아는 박순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삼촌이 저를 다른 병원으로 옮겨서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저를 입양 보내셨죠. 박순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서연이가 아이를 낳다가 그때 의료진이 부족해서 아이만이라도 살리고 싶었어요. 경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머릿속에 희미한 기억 하나가 떠올랐죠. 1985년 어느 밤 분명히 서연에게서 전화가 왔던 것 같은데 잠깐 그날 밤 서연이가 저에게 전화를 했었나요? 정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일기에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경수 아저씨에게 도움을 청했다고. 경수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왜 그 기억이 이렇게 희미한 걸까요? 저는 그때 정말 출장 중이었는데, 아니에요, 아버지. 유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기억을 의도적으로 지우신 건 아닐까요? 너무 충격적인 일이라서. 박순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날 밤은 정말 끔찍했거든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경수가 간절히 물었습니다. 박순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하기 시작했죠. 서연이가 탈출한 그날 밤, 김재훈이라는 놈이 찾아왔어요. 서연이를 데려가겠다고 하면서 김재훈이요? 당시 재벌가 아들이었어요. 서연이를 농락하고 버린 놈이죠. 그런데 서연이가 임신하자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경수는 그 이름이 익숙했습니다. 당시 신문에서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연이를 숨겨뒀던 거예요. 하지만 그날 밤 서연이가 몰래 나가서 경수 형사님께 전화를 했죠. 정아가 가방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어머니의 일기예요. 제가 성인이 되면 주겠다고 삼촌이 보관해 두셨던 거죠. 경수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받았습니다. 서연의 친필로 쓰인 마지막 날짜는 1985년 11월 15일이었죠. 경수야, 오늘 내게 전화했지만 너는 무서워했어. 나도 이해해. 하지만 이 아이만은 꼭 지켜야 해. 일기를 읽던 경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제서야 기억이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었거든요. 맞아. 전화가 왔었어. 그런데 저는 도망쳤죠. 무서워서. 박순호가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당시 경수 형사님은 신참이었고 김재훈 같은 재벌가와 연루되는 게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경수는 자신의 과거를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기억은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었죠. 그럼 서연이는 그 후에 김재훈이 데려갔어요. 그리고 며칠 후 병원에서 아이를 낳다가 정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낳고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마지막까지 경수 아저씨 이름을 부르셨다고 해요. 경수는 무릎이 꺾이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서연을 구할 수 있었는데 비겁함 때문에 외면했던 것이죠. 제가 서연이를 죽인 거나 마찬가지네요. 아니에요, 아버지. 그때는 어리셨잖아요. 유진이 아버지를 위로했지만 경수의 죄책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정아가 경수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경수 아저씨, 저는 아저씨를 원망하러 온 게 아니에요. 진실을 알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럼 왜 저에게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이 아저씨를 만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신 왔어요. 경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40년 동안 억눌러왔던 죄책감과 후회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거든요. 서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날 오후 청파동 빈터에서 네 사람은 오랫동안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과거의 진실이 드러났지만 그것이 가져온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 유진의 연구실에서 네 사람이 다시 만났습니다. 유진은 정아의 유전자 검사 결과를 들고 있었죠. 검사를 위해 경수의 머리카락과 정아의 타액 샘플을 채취했던 것입니다. 결과가 나왔어요.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긴장한 채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정아 씨와 아버지는 친부녀 관계가 맞아요. 99.9% 일치합니다. 그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경수는 자리에서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죠. 그럼 정아가 제 딸이라는 말인가요? 네, 그리고 저와는 이복자매고요. 유진의 말에 정아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평생 궁금해했던 자신의 정체성이 드러난 순간이었거든요. 박순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연이가 임신했을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경수 형사님의 아이라는 걸. 왜 그때 말하지 않으셨어요? 경수가 간절히 물었습니다. 서연이가 말리더라고요. 경수 형사님의 앞길을 막고 싶지 않다면서. 정아가 어머니의 일기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여기 써 있어요. 경수는 좋은 형사가 될 거야. 내 일 때문에 망치고 싶지 않아라고. 경수는 서연의 마음을 알수록 더욱 괴로워졌습니다. 자신을 위해 혼자서 모든 고통을 감당했던 서연의 사랑이 너무나 깊었거든요. 그런데 김재훈은 어떻게 되었나요? 유진이 물었습니다. 박순호의 표정이 어두워졌죠. 그놈은 서연이가 죽은 후에도 계속 저를 괴롭혔어요. 입막음을 하려고 했죠. 그래서 제가 정신병원에 들어간 것도 그 때문이에요. 정신병원에요? 김재훈이 저를 미친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증언을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10년 넘게 갇혀 있었죠. 정아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실을 찾고 싶었어요. 어머니를 죽인 진짜 범인을 밝히고 싶었거든요. 김재우는 지금 어디 있나요? 경수가 물었습니다. 형사 본능이 되살아나고 있었죠. 작년에 죽었어요. 간암으로. 하지만 죽기 전까지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박순호의 말에 모든 사람이 허탈해했습니다. 진짜 범인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이제는 복수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유진이 물었습니다. 정아가 조용히 대답했죠. 저는 그냥 가족을 찾고 싶었어요. 어머니가 사랑했던 사람을, 그리고 제 진짜 아버지를. 경수는 정아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기쁨과 죄책감, 그리고 사랑이 뒤섞인 채로 말이죠. 정아야. 아니, 딸아. 아버지가 늦게 알아서 정말 미안해. 정아도 눈물을 흘리며 경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빠, 이렇게 불러도 되나요? 그럼 당연히 그래야지. 경수가 정아를 끌어안았을 때 유진도 함께 다가와 두 사람을 껴안았습니다. 이상하고 복잡한 방식이었지만 가족이 재결합하는 순간이었죠. 박순호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서연이가 하늘에서 보고 있을 거예요. 이제야 마음이 놓일 것 같아요. 삼촌도 이제 편히 쉬셔야 해요. 오랫동안 혼자 짊어지고 계셨잖아요. 정아의 말에 박순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네 사람은 함께 서연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작은 공동묘지 한 구석에 있는 소박한 비석 앞에서 경수는 무릎을 꿇었죠. 서연아, 이제야 왔어. 정말 늦었지만 우리 딸 잘 키워줬어. 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아이로 자랐어. 정아와 유진도 어머니 곁에 무릎을 꿇고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박순호는 서연에게 말했죠. 누나, 이제 걱정 마. 정아가 좋은 아버지를 찾았어. 그리고 언니도 생겼고, 바람이 살랑 불어와 비석 앞에 국화꽃잎을 흩날렸습니다. 마치 서연이 대답하는 것 같았죠. 그날 밤 경수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40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거든요.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마주하고 가족을 되찾았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한 달이 지난 후 경수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춘천에서의 택시 운전을 그만두고 서울로 이사하기로 한 것이죠. 정아와 유진, 그리고 박순호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거든요. 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갑자기 모든 걸 정리하시고 유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경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이제 혼자 살기엔 너무 외로워. 가족과 함께 있고 싶어. 정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아빠와 언니랑 같이 살고 싶어요. 평생 가족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럼 우리 함께 청파동에 마지막으로 가볼까? 제대로 작별 인사를 하고 오자. 유진의 제안에 모든 사람이 동의했습니다.
박순호도 함께 가기로 했죠. 청파동 12번지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빈터였던 그곳에 작은 공원이 조성되고 있었거든요. 구청에서 근린공원으로 만들기로 결정했다는 안내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여기가 공원이 되는군요. 정아가 감회 깊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제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곳이 되니까요. 박순호가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사실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상자 안에는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정아를 낳기 직전에 녹음한 거예요. 정아가 성인이 되면 들려주라고 했는데 정아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를 처음 듣게 되는 순간이었거든요. 박순호가 오래된 라디오를 가져와 테이프를 재생했습니다. 잡음이 섞인 가운데 서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정아야,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니? 엄마는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 세상을 떠날 것 같아. 하지만 너만은 꼭 건강하게 태어나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경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하고 사랑스러웠거든요. 그리고 언젠가 내가 경수 아저씨를 만나게 된다면 엄마가 그 사람을 정말 사랑했다는 걸 알아줘. 마지막까지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도. 정아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유진도 눈물을 닦으며 정아의 어깨를 감쌌죠. 경수야, 이 녹음을 듣고 있다면 우리 딸을 잘 부탁해. 너무 늦게 만나게 해서 미안해. 하지만 넌 분명 좋은 아버지가 될 거야. 테이프가 끝났을 때 네 사람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의 마지막 메시지가 너무나 간절하고 따뜻했거든요. 어머니가 아빠를 용서하셨어요. 정아가 경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아빠도 자신을 용서하세요. 경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아,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이제라도 우리 딸 잘 키울게. 그때 박순호가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것도 서연이가 남긴 거예요. 정아를 위한 편지예요. 정아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어머니의 글씨로 정성스럽게 쓰여진 내용이었죠. 내 사랑하는 딸 정아에게. 엄마는 내가 어떤 사람으로 자랄지 궁금해. 착하고 당당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내 아버지를 만나면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알게 될 거야. 편지를 다 읽은 정아가 경수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이제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유진도 두 사람의 손을 포개며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에요. 늦었지만 더 소중해요. 박순호가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서연이가 원했던 게 바로 이거예요. 정아가 사랑받으며 사는 것. 해가 저물어갈 무렵 네 사람은 청파동을 떠나기 전에 서연을 위한 작은 추모비를 만들었습니다. 공원 한쪽 구석에 예쁜 돌 하나를 놓고 그 위에 국화꽃을 올렸죠. 이제 어머니도 편히 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아의 말에 모든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네 사람은 함께 서울로 향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였죠. 경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가족을 되찾았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거든요. 서연아, 이제 걱정 마. 우리가 정아를 잘 지킬게. 6개월이 흘렀습니다. 경수는 서울 강서구에 있는 작은 아파트에서 정아, 유진과 함께 살고 있었죠. 박순호도 근처 요양원에서 편안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경수는 택시 운전을 그만두고 동네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소박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정아는 간호사가 되기 위해 야간 대학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서연의 뒤를 잇고 싶다고 했거든요. 유진은 여전히 법의학자로 일하면서 아버지와 동생을 챙기고 있었죠. 아빠, 오늘 학교에서 실습했는데 정말 재미있었어요. 정아가 저녁 식사를 하며 즐겁게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딸이 훌륭한 간호사가 될 것 같은데? 경수가 흐뭇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런 평범한 대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매일 새롭게 느끼고 있었거든요. 언니는 언제 결혼해요? 좋은 사람 없어요? 정아의 질문에 유진이 얼굴을 붉혔습니다. 너나 신경 써. 공부나 열심히 하고.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아파트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경수는 이런 순간들이 꿈만 같았죠. 어느 비 내리는 저녁, 경수는 혼자 산책을 나갔습니다. 요즘 가끔 서연 생각이 날 때면 동네를 걸으며 마음을 정리하곤 했거든요. 버스 정류장 근처를 지나가는데 한 젊은 여성이 비를 맞으며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경수는 자신이 들고 있던 우산을 그녀에게 건넸죠. 우산 쓰세요. 감기 걸리겠어요. 감사합니다, 아저씨. 여성이 고개를 들었을 때 경수는 순간 놀랐습니다. 그녀가 정아와 비슷한 나이로 보였고 어딘가 슬픈 눈빛을 하고 있었거든요. 혹시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 청파동 12번지요. 그런데 길을 잘 모르겠어서 경수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또 다른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제가 아는 곳이에요. 같이 가드릴까요? 정말요?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청파동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여성이 말했죠. 사실 저는 입양아예요. 최근에 친부모를 찾고 있는데 마지막 단서가 청파동이에요. 경수는 그녀의 사연을 들으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아와 비슷한 상황이었거든요. 청파동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작은 공원이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밤에도 예쁜 조명이 켜져 있어서 아늑한 분위기였죠. 여기가 맞나요? 공원인데. 여성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예전에는 집이 있었어요. 지금은 공원이 되었지만요. 혹시 찾으시는 분이 누구세요? 이서연이라는 분이에요. 제 친어머니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경수는 깜짝 놀라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서연 씨를요? 네, 아시나요? 경수는 잠시 고민했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연 씨는 오래전에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딸이 하나 있어요. 정말요? 여성의 눈에 희망이 번졌습니다. 네, 정아라고 해요. 지금 제 딸이기도 하고요. 경수는 그녀에게 정아의 연락처를 알려주고 자신의 이야기도 간략하게 들려주었습니다. 혹시 정말 자매라면 정아가 정말 기뻐할 거예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평생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여성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경수는 정아와 유진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정말요? 언니가 또 있을 수도 있다고요? 정아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가능성은 있어. 그럼 내일 만나봐야겠어요. 다음 날 카페에서 정아와 그 여성이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첫눈에 서로를 알아봤죠.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거든요. 정말 자매 같아요. 유진이 두 사람을 보며 말했습니다. 나중에 유전자 검사를 해본 결과 정말로 이복자매였습니다. 서연에게는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이 하나 더 있었던 것이죠. 어머니가 하늘에서 우리를 이어주신 것 같아요. 정아가 새로운 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경수는 이 모든 상황이 기적 같았습니다. 서연이 남긴 사랑의 끈이 계속해서 가족들을 연결해주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네 사람은 함께 서연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서연아, 이제 정말 가족이 다 모였어. 고마워. 경수가 비석 앞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바람이 살랑 불어와 꽃잎들을 흩날렸습니다. 마치 서연이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죠. 비가 내리는 어느 밤, 경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정아가 자신의 택시에 탔던 것도, 새로운 딸을 만난 것도 모두 서연의 사랑이 이어준 기적이었다고 말입니다. 서연아, 사랑해. 그리고 고마워. 경수는 조용히 중얼거리며 가족들이 잠든 방을 바라봤습니다. 이제야 진짜 집이 생긴 기분이었거든요.